기울기는 어떨까요? 기울기. 기울기는 이게 보통 그 금의 슈퍼사이클이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10년에서 11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상승 사이클이라고 해서 슈퍼사이클이니까 네. 막 매년 막 20% 30%씩 오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 상승 슈퍼사이클이 있으면 이게 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초반부보단 중반부가 네. 중반부보다는 후반부가 상승률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아, 더 이렇게 치고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금 가격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요. 아, 우리 시청자분들 기준으로 이렇게. 네, 맞아요. 지금 사실은 뭐 금 가격이 뭐 60% 오르고 해서 와, 진짜 너무 비싸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막 금이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된 정도예요, 사실은. 나중에 가면은 이게 그냥 역사를 보면 금 가격 60% 오른 게 이상해 보이겠지만 역사적으로 하나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60% 1년에 60% 오르는 게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 25년 1월 달에 네. 금 가격, 국제 금시세가 한 트리온 수당 2,500달러 정도예요. 네네. 근데 지금 올해 26년 1월 1년 만에 보니까 지금 4,500. 네, 맞아요. 4,500, 4,600 그 정도 그러면은 되죠. 사실 다른 주식이랑 생각해 보면은 엄청 오르는 느낌은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작가님 말처럼. 그렇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게 진짜 잘못된 통념인데 네. 금을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아, 그래서 이 정도면 많이 올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금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위기 때 오르고 가격 그 변동이 되게 안정적일 거다. 근데 역사를 대입해보면 역사에서 그런 역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네, 금은 원래 한 번 오를 때 정말 막 20배, 30배씩 올라가는 게 당연한 역사고 지금도 그 사이클이다. 아직 그거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시작도 안 했어요.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거 어차피 오프 더 레코드니까 뭐 방송사에서 하는 얘기 아니고 약간 유튜브 맞아요. 감성으로 네, 말씀드리면 제가 막 그 방송사에 나와서 금 가격 얼마까지 갈 것 같으세요? 얘기 들으면 저 한 네. 2만 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게 이제 언제냐가 중요하죠. 어느 정도는. 네, 근데 대략 한 2030년 부근쯤에 지나갈 거거든요. 근데 그 2만 불이 저는 보수적으로 얘기한 건데 이제 제가 제 진짜 개인적인 생각을 네, 얘기하면 사람들이 2만 불만 들어도 야 저것도 관심 끌러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잘 못해요. 네. 제가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 1970년대에 금 가격이 한 26배 폭등했거든요. 1970년대. 네, 맞아요. 10년 동안 26배 정도. 네. 그거가 엄청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번 상승 사이클이 1970년대보다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1970년대는 일단 부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지금만큼 심각하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1970년대보다 지금이 금에 접근할 수 있는 수요가 한 18배 정도 더 많아요. 아, 그러네요. 자, 생각해보면 금이 1970년대나 지금이나 매장량이나 뭐 총량이나 이런 게 거의 똑같거든요. 생산량도 비슷비슷해요. 막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수요는 어떻게 변했냐 생각해보면 1970년대는 금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별로 없었어요. 뭐 실물을 사거나 아니면 그때 뭐 선물 ETF 뭐 아니면은 뭐 KRX 금시장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금을 사고 싶으면 뭐 코인샵 가가지고 뭐 골드 코인 사고 이런 거 말고는 거의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 하나만으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한 18배 정도 늘었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금의 공급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근데 수요가 18배가 더 많다라는 건 이전이랑 똑같은 상황이어도 금 가격의 상승률이 훨씬 더 드라마틱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1970년대보다 지금의 상승장이 더 무섭고 더 강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 이제 작가님 말 들어보니까 왜 금 현물을 그렇게 사시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수요가 폭증하면 사실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게 뭐 금 관련 ETF, 은 관련 ETF. 근데 보통 그런 이제 현물 ETF는 이제 현물을 또 기초자산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게 되고. 근데 그때쯤 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때쯤 되면 실질적으로 그 현물은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논리가 작용이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방금 진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금이랑 은 갖고 있는 게 전부 실물로만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금 투자하면은, 저는 근데 그래도 초보자분들한테는 ETF나 뭐 그런 거 많이 추천해 드리거든요. 실물은
투자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좀 공부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쉽게 이자도 안 주는데 그거 왜 사냐 이렇게 보시는 네. 분들도 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금을 접근하는 게 더 우선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근데 저는 실물을 사는 이유가 마치 지금 금 시장은 의자 뺏기 게임 같은 거라고 의자 생각하시면 돼요. 뺏기? 네. 의자 몇 개 없는데 앉으려고 하려면 그렇죠. 실물에 비해 우리가 뭐 ETF가 됐든 그런 뭐 KRS 금 시장이 됐든 뭐 선물 시세가 됐든 뭐 더 나가면 옵션이나 파생 상품까지 이런 거까지 생각을 하면 금이 한계가 있으면 파생 상품은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금융 상품은 138개가 있어요. 이렇게 다단계식으로 내려가잖아요, 막 엄청. 맞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그러니까 금이 이만큼 있고 이만큼의 그 금융 상품들이 있으면 네. 만약에 그 중에서 이제 실물이 필요한 상황이 왔다. 네. 그러면 의자가 하나밖에 없고 사람은 138명이 둥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물론 그런 상황이 안 오면 다행이겠지만 사실 지금 벌써부터 공급이 좀 부족해지고 있거든요. 네. 금 같은 경우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진짜 실물 그 수요가 폭증하게 된다? 이 실물 인도에 대한 요청이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 100% 확률로 무조건 금융상품은 다 망해요. 그래서 비슷한 사례 보면 2022년에 런던 금 시장에 이제 니켈 사태라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중국의 니켈 거의 최대 기업 중에 하나가 니켈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방에 베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니까 거기서 이제 니켈 공급이 상당히 많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래소에는 그런 그 대부분 종이 계약으로만 이루어지니까 니켈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공급이 부족한데 그럼 인도 요청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니켈 가격이 막 폭등을 하는 거예요. 막 폭등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실물 인도 요청이 막 쇄도를 하는데 거래소는 줄 니켈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얘네들이 하냐면 이제 니켈 가격이 이미 막 4배, 5배 올라버렸는데 일단 거래 정지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냥 거래를 취소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전에 니켈을 막 5만 불, 톤당 5만 불일 때 산 사람은 이미 니켈 가격이 20만 불이 넘어갔는데 네. 그냥 5만 불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금융상품은 실물이 이제 인도가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가장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금융상품의 시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금이라는 게 얼마나 빠르게 지금 실물이 소진되고 있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금은 내가 실물로 보유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금의 사이클은 슈퍼 사이클은 사실 아직 초입 단계다. 네, 이렇게 맞아요. 일하면 되고 은도 마찬가지예요. 네, 은도 마찬가지예요. 은은 금이 오를 때 따라 오르는데 은이 보통 금보다 변동성이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높거든요. 그래서 1970년대도 그렇고 뭐 2000년대도 그렇고 그냥 금 사이클 다 보면 금이 오를 때 은이 항상 금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에 요즘 특징 중에 하나가 은은 금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진짜 많이 부족해요. 네. 이제 매장량이 거의 한 20년이면 고갈날 정도로 금이든 은이든 매장량이 별로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은현물 ETF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은의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뭐 금 오르니까 투자 수요도 붙지만 그거 말고도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은이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데 네. 근데 이제 AI 같은 그런 첨단 산업에서 은에 특히 더 많이 쓰여요. 근데 AI 지금 막 계속 발전하고 있죠. 앞으로 더 발전할 게 뻔하잖아요. 여기다 뭐 5G, 네. 그 다음에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뭐 우주 산업이나 그다음 방산 이런 모든 분야에서 다 첨단화되다 보니까 은의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공급은 오히려 줄고 있다. 그래서 은이 지금 실제로 진짜 공급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뭐 국제시세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뭐 지금 80불 돌파했다. 근데 저희가 금거래소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딜러들이랑 이야기하면은 체감하는 금 가격, 현물 가격은 훨씬 더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직 국제시세에 다 반영도 안 됐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심해지면 심해질 거라 생각을 하니까 뭐 AI 발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금이 오르는 것보다 원래도 은이 더 많이 오르는데 그것보다 은의 상승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은도 진짜 좋게 봐요. 그럼 은의 향후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에 있어서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은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도 매력적인데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은이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해요. 저평가.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공감을 못하는 네. 이유가 작년 초에 원래 제가 금 가격이 50만 원이었다가 이제 작년 말에 90만 원 됐다 네. 했잖아요. 작년 초에 은 가격이 한 140만 원 정도 했어요. 은이 왜 더 비쌌어요? 이 이제 1kg당. 아, 1kg. 1kg당. 근데 얘가 올해 지금 은 가격이 얼마냐면 한 530만 원 정도예요. 와, 엄청 그러니까 올랐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 거의 뭐 3배 올랐으니 이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은이 작년에 비해 얼마가 올랐다가 아니라 은의 가격을 평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금의 가격이랑 비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 기원전 3200년경 고대 메소포타미아 때부터 지금까지 금과 은의 가격 비율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가 적정했냐면 항상 금은 은보다 10배 정도 비싼 게 정상이었거든요. 왜냐면 지구상에 있는 금의 양이랑 은의 양을 비교하면 딱 10대 1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은이 지금 금보다 50분의 1 정도로 가격이 싸요. 그렇다라는 건 사실 아직도 은은 금에 비해 너무나도 터무니없을 정도로 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1970년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법정화폐 시스템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금이 돈이 아닌 시기에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당연하고 그 바로 이전에는 금이 돈인 시기에 살았다 보니까 네. 그거는 좀 뭔가 구시대죠. 금을 뭐 돈으로 쓴다고? 그거 너무 옛날 사람들 생각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마치 원시인들이 살았던 시대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인류 역사를 전반적으로 한 5,000년을 이렇게 쭉 깔아놓고 보면 어떤 시기에서는 금을 돈으로 썼었고 어떤 시기에서는 지금처럼 법정화폐, 금이 돈이 아닌 시기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기가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네. 근본이제가 끝나면 법정화폐 시스템이 오고 법정화폐 시스템이 끝나면 다시 근본이제가 오고 이게 사실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인류는 반복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정도 뒤에 인류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2020년대에는 그거 뭐 금이 담보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 종이 쪼가리 믿고 그거를 믿고 뭐 은행에 박아놓는다던가 금고에 넣어놓고 살았대. 야, 쟤네들 진짜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 그것보다 또 한 100년 뒤에 미래 사람들은 야, 그 사람들은 뭐 한 100년 전의 사람들은 금을 돈으로 쓰고 있었대. 너무 웃기지 않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인류는 항상 그렇게 반복돼 왔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화폐 시스템의 거의 마지막에 와서 지금은 변곡점에 있거든요. 부채 문제 해결해야 되죠. 그 과정 가운데서 금이 다시 재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금이 재평가받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은 언제든지 은이 다시 그 예전의 가치로 생각이 바뀌는 건 정말 순식간이다. 실제로 역사에서도 항상 그래 왔고 인간은 되게 비슷하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저는 은이 다시 예전의 가치, 금에 비해 그 10분의 1 정도 가격 정도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원래 금이 오를 때 은이 더 매력적인 포인트,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은이 아직도 금에 비해 너무나도 저평가된 포인트,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생각하면 은이 진짜 매력적인 자산이라는 거죠.